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아트바자르에 방문을 하고 제가 한번 쭉 둘러봤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모르는 갤러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프리즈에서도 제가 도슨트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도슨트를 받고 싶어서 검색을 해본 결과 EK 갤러리에서 무료 도슨트를 진행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를 한번 쭉 받아봤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여드릴 갤러리는 스프루즈 마거스라고 하는 베를린 기반의 런던, LA, 뉴욕에 있는 대형 화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술사에 나오는 그런 작가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일단은 바바라 크루거 작품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바라 크루거는 이렇게 그 언어적인 컨셉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 드러내서 마치 포스터처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신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언어하고 어떤 시각적인 거하고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너의 몸은 배틀그라운드다, 너의 몸이 전쟁터이다, 그런 그 레터를 통해서 굉장히 미술계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던 여성 작가거든요. 네, 이제는 주류의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세계의 어느 그 메이저 갤러리를 가도 바바라 크루거 작품 볼 수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아모레 미술관이라든지 주요한 미술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장도 하고 계시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그러실게요. 조지 콘도 작품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지 콘도는 굉장히 딱 보시면 피카소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입체주의 같은 이렇게 분할적인 면을 통해서 회화적이면서도 다소 어두운 그런 사회적인 주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회화 세계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뭐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적으로 작업을 섞으면서 사실은 지금 아트씬에서 가장 핫하게 가격대가 뛰어오르고 있는 작가이고, 그리고 아트바델에서 여러 부스에서 조지 콘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지 콘도 작품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아까에서 봤던 어떤 그 드로잉 같은 그런 작업에 비해서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초상화 같은, 그래서 이 작가는 남성 본인의 어떤 초상화를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고 있거든요. 예. 바스키아 같은 느낌의 그런 작가라고, 백인 작가라고 하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작가가 그 지금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현숙이라는 한국 작가가 있는데, 지금 프리뷰 때는 그 작가 작품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가 캐비넷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말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그 작가는 간호사로 독일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늦게 거기서 미술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독일 미술계에서 자리를 잡은 굉장히 비엔날레급의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학고제에서 계속 개인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좀 보고 계세요. 예. 키비너스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Thank you so much. 이때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저희한테 오픈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송현숙 작가 작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걸려 있었다가 조금 이렇게 작품이 팔리고 이러면서 자리를 바꾸신 건데, 보시면은 이 작가가 독일에서 생활하시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재료는, 소재는 다 한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사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가 내려오는 거가 실이 이렇게 짜여서 내려오는 것 같이 지성적으로 보이죠. 마치 이우환의 어떤 그 작업을 연상시키는, 물론 맥락이나 이런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섬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유화 작품이 아니에요. 템페라거든요. 템페라는 유화가 나오기 전에 고대 벽화라든지 이렇게 그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 교회 미술에서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썼던 재료였는데, 유화가 프랑스의 미술가들에 의해서 발명이 되면서 유화가 훨씬 더 그리기도 쉽고 하니까 템페라를 안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달걀을 개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고대의 그 미술의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한국의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런 그
식의 어떤 감성을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동양적인 사유, 동양적인 느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럽 미술계의 소평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고제 갤러리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 콜렉터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예요. 예,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대형 갤러리일수록 갤러리 부스가 굉장히 크고 안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런데 그런 갤러리들이 맨 앞에 소개하는 작품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작품이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뷰 때 이제 앞에서부터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이웨이웨이라는 그런 중국 작가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보시면 이렇게 그 레고가 떠오르는 그런 픽셀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성적인 작업, 네, 이제 떠오른다기보다 또 이미 이제 너무 유명한 아니시 카푸어 작업이고, 뭐 국제 갤러리에서 지금 계속 개인전을 하고 있어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예. 예, 정면에서 보면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원형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작가는 이번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이 굉장히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형태를 왜곡시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개발한 그런 독특한 블랙이라는 색상이 있어요. 예, 그 색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학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예술가들은 항상 seeing,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루전을 착각하는 것은 어떤 경계에 있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대점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예. 또 유명한 작가, 예, 줄리안 오피. 줄리안 오피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토르소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전반신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그 무빙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데, 최근의 경향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회화 같은, 예,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리슨 갤러리는 물론 다른 갤러리들도 다 이렇게 줄리안 오피를 갖고 왔지만 줄리안 오피의 어떤 최신작,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작가가 약간 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작업을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작가도 이제 중국 작가인데 굉장히 그 지금 뭐 4대 천왕이라는 작가들이 너무 막 떠서 뭐 100억대 작가들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2세대 작가들, 3세대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작가들을 소장하지 못하는 그런 컬렉터들은 그 밑에 있는 작가를 소장하고 싶겠죠. 그런 작가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싱잉이 가지고 있는, 제가 2018년인가 17에 크리스티 뉴욕에 가서 라이브 경매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아니시 카푸어 작품 이거 한 반만 한 거가 6천만 원에 팔렸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그걸 살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작가입니다. 예. 한국 콜렉터들이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 작가, 네, 보여드렸습니다. 작품은 보면은 유리하고 마치 그냥 흙으로 만든 것 같지만 여성 예술가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물러 떠요,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른 것처럼 1초 전에 나의 세포와 지금의 내 세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예술가의 그 모습을 시시각각 이렇게 작품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손을, 예술가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 물성적으로 얘는 금속이에요, 금속. 저기가 아니라 그 찰흙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마치 보시기에는 흙같이 보이지만 이거 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속 재료하고 유리에서 굉장히 컨트라베이스,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재료가 주는 어떤 강렬함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그 디스플레이 할 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국제 미술계에서 아마 현존하는 한국 작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가 아마 이완 작가인데, 사실 이완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도 하시고 했긴 했지만 일본에서 모노화를 이렇게 창시하셔가지고 그 서양에서 미니멀리즘이 모더니즘의 극한까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나온 게 모노화였고, 그 모노화의
일본 사람이 그 리더가 아니었고 한국 사람이 이완이 리더였다는 게 굉장한 큰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완 작품을 또 알아야 되냐면 최근에 박서보 선생님 보러 가셨잖아요. 근데 박서보 선생님이 60년대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앙코르를 막 하고 계실 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게 서양 미술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조선 화원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단절돼서 일본 유학파들에 의해서 유학을 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화가들이 뭐 이중섭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대학도 생기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저기 그 박서보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셨냐면 너무 국점 위주로 아카데미가 이렇게 가는 거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당시 60년대 앙포르메리 프랑스에서 이렇게 전후 미술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국제적인 미술로 가고 싶었던 차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평가들이나 미술가들도 60년대, 70년대가 되면 이제 속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서양 거를 따라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미술가들이. 그랬을 때 박서보 선생님이 발견한 사람이 이완이에요. 그래서 이완을 가장 먼저 한국에다가 이렇게 갤러리에다가 심어준 사람이 박서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법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박서보 선생님이 저기 작품 완전히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미술계를 어떤 추상 미술가로 바꿔버린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작품은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주물러 뜬 거예요. 그래서 루이즈 부르주아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 소르몬드에서 수학과를 나오셨고 사실 미술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미국의 유명한 미술 평론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그럴 동안에 남편은 작업을 이게 그 미술 평론가로서 왕성하게 작업하고, 뭐 그 당시에 뭐 피카소라든지 뭐 그 여러 작가들하고 왕래를 했지만 이분은 살림하는 입장이니까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전시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애 다 키우고 나서 한 40대, 50대부터 적극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70대가 되면서 완전히 비엔날레 작가가 됐거든요. 모마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그러니까 이 작가가 단지 그냥 작업을 자기가 꾸준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미술의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술의 경향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미술에 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명색했잖아요. 소르몬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컨셉은 뭐냐면 여성의 그 모성으로서의 여성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루이즈 부르주아라고 하면 록봉기에 있는 그 거미가 굉장히 인상적일 건데, 그 거미가 사실은 그 모성의 상징이거든요. 여성의 모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히 젖꼭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근데 남성 미술가들이 이렇게 여성의 몸을 그릴 때는 굉장히 관음증적인 그런 뭐 습성적인 모습이 많지만, 여성이 자기 신체의 그 일부를 드러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체화된 여성의 그런 파편화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여성성이 뭐고 모성이 뭐고,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뭐 섹스라든지 좀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작품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면 여성 미술가로서는 가장 위에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셨고 92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과천현대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회고전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도서를 했었거든요, 대학원 때.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처음에는 뭐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한 작품이 있으면 뭐 다 공감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보시고 하다 보면은 그 작가가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작업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은 세리 레빈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딱 보시면 몬드리안이 생각나죠. 그런데 몬드리안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 중에 90년대부터 뭐 피카소의 오마주, 오마주 되게 많죠. 그러면서 뭐 그 옛날 작가들의 작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약간의 변형을 하는 것들을 차용이라고 하는데, 차용 미술을 완전히 미술계에서 딱 픽스를 시킨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계에서 전에 없던 그런 어떤 경향을 픽스를 시켜버리면 이 작가는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가격대가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니까 여기 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몬드리안의 작업이 보면은 그 기하학적 추상, 수학적 추상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도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칼라를 많이 뺐어요. 많이 빼서 간략화시키고 축약을 시키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예. 이곳은 디스커버리 섹터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갤러리마다 좀 나타내고 싶은 유망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개인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타크 갤러리는 인도에 있는 갤러리이고요. 이 인도에 있는 갤러리에서 나타내고 싶은 이 작가는 사미루 콜라브러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바깥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뭄바이에서 태어난 작가예요. 그래서 83년생이고요. 그래서 좀 격동의 뭄바이의 모습들을 이제 몸소 체험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도시의 개발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작가인데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작은 작품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 작품은 도시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도시의 모습인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건축물의 요소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의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좀 담고 있고요. 또 이 작가가 평면회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비디오나 벽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작품도 보실 수 있어서 이따가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이제 블록 형태로 나타낸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뭄바이가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블록의 모습들을 그래피티처럼 이제 좀 나타내는 작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실까요? 괜찮아요? 이 작가의 작품은 서용선 작가의 작품이에요. 되게 빨간 색깔이 두드러지는 작가인데요. 이 빨간 색깔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 본인의 실존적인 고민의 흔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대도시 속에 살고 있는 불특정한 인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센정 작가의 작품이에요. 센정 작가는 빈 캠퍼스라는 허공에 전형화되지 않은 심적 현상을 구상했어요. 저 작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백과 그리고 특유의 리듬감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관람객들에게 정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 오셨죠? 네, 그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잠깐 갈 거예요. 먼저 순서대로 작품 이렇게 둘러볼게요. 네, 가네우지 테페이라는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은 현대 일본에서 대량 소비하는 문화를 좀 비판하시고자 하는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소비하는 뭐 일상 제품이나 이런 굉장히 친근한 오브제를 사용을 해서 콜라주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붙여서 콜라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형물로 이렇게 만드시는 등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만화적이고 아트적인 선을 쓰세요. 이게 작가님이 생각하시길 만화는 특히 대형 소비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과장되고 포화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선을 쓰신 거고요. 이것도 다들 굉장히 이질적인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시각적으로도 흥미를 일으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작품은 호리우치 마사카즈라는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1980년대 활동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조각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을 하셨는데 이게 일본 조각계에서 거의 이끌어 가시는 분? 선구자적인 조각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성을 돋보이게 하는 조각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스케치 같은 걸 하시는데 주로 인간의 형태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모티브로 해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이기에는 이런 작품은 손을 이렇게 모티브로 조형물을 이렇게 구상하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들 보실 수 있으시고, 네, 그럼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이분은 요시다 카츠로라는 작가분이신데요. 이 작가분도 이제 80년대, 70년대 이때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초중기에는 사실 모노파라고 해서 이우만 작가처럼 굉장히 사물의 형태 그 자체를 주목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이끌어 가셨었어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후기작인데요. 그 이전의 작품들은 굉장히 사물 그대로를 담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 뭐 판화 작업도 하셨는데, 그런 작업 같은 거 보면은 최대한 수공적인 느낌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는 굉장히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은 흑연을 손가락에 묻혀서 핑거 페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 회화를 하셨을 때는 굉장히 뭔가 손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도구를 많이 사용하셨던 작가분이세요. 이제 이분은 카츠키 미나라고 지금 굉장히 좀 젊은 작가분이세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신데, 이분의 작업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거의 한 수백 가지의 파란색 물감을 만들어서요, 캔버스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따로 제작한 붓으로,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붓으로 한 번에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큰 캔버스에다가 한 획을 이렇게 그어서 만드는데, 이게 작가조차도 가끔 예상치 못한 그 결과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연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떠오르는데, 작가는 이 우연성을 가지고 형태의 가장 그대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가 특징이기 때문에 작가조차도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무엇이든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들도 이 자체를 보면서 무엇이든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작가는 이거를 무엇이든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두고 이 자체에 그 어떤 의미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순간 거기에 뭐 의미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오셨나요? 이제 마지막 갤러리는 마쪼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베이스를 둔, 또 런던에도 갤러리가 있는 그 이태리계 화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대미술 쪽에서는 뭐 근대미술은 또 프랑스 쪽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고전미술은 이태리, 그죠? 그리고 현대미술로 와서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태리 미술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구석구석 보시면 나도 아는 작가인데? 이런 작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 보시면 바자렐리라고 하는 작가고, 옵 아트를 거의 창시한 그런 최초의 멤버였죠. 리더고, 보시면 그 어떤 시각적인 일루전의 그 가장 극한으로 갔던 작가고, 이 작가 다 미술 교과서 미술사 책에 반드시 언급되는 그런 작가여서 가격대는 굉장하겠죠. 네. 일단은 보여드렸고,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냐면 사실 회화는 2차원적인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평면에 마치 입체처럼 이렇게 일루전을 보여주는 게 회화의 역사였어요. 그게 아주 정점으로 간 거가 르네상스 미술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르네상스 3대 거장.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화가 없어요. 그렇게 잘 그릴 수 없어요. 그냥 테크닉적으로는 그 이상 회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오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럼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트릭을 보여주는 건데, 트릭이 아니라 아예 3차원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화면을 찢었어요. 캔버스를 찢으면 바로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캔버스를 찢어서 대가가 되신 분이에요, 폰타나는. 예. 그래서 이분의 작업은 다리가 구멍이 나 있죠. 예.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엔딩본에서 이렇게 그림을, 대가들의 그림을 뭐 100억 뭐 이런 비싼 그림들을 이렇게 같이
구매하는 게 붐으로 일면서 이제 폰타나 작업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상업적으로 세일즈를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상업적인 세일즈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 전시, 유명한 갤러리 전시를 같이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폰타나 작업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 전에도 이제 해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아모리 쇼나 뭐 프리즈 가보셨으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갤러리 이태리 갤러리는 다 취급하고 있는 작가. 예. 이 알렉스 카츠 같은 경우도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물학하고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현대미술이 처음에 리얼리즘에서 시작됐는데 리얼리즘이 너무 촌스럽고 유럽에서 온 그런 모더니즘하고 다르니까 주목을 못 받았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다시 미술에서 어떤 서사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 그런 미술이 부상하면서 이제 다시 재주목돼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거래되고 있는 작가고 처음 이게 인물화 중심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본인의 와이프를 많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꽃이라든지 여성의 그 초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그냥 작업도 조형적으로도 좋지만 그냥 갖고 싶은 좀 따뜻한 색감 그리고 거슬리지 않은 어떤 구성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작가고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가게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